내가 평생 찾던 행복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 죽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그리고 2달 전 뇌출혈로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승진, 상 받던 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프로젝트,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제가 외면했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었던 그 평범한 저녁. 딸아이가 "아빠, 나랑 놀아줘라며 제 바지를 잡아당겼던 그 주말.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자랑하는데 저는 신문을 보며 "그래, 잘했네" 한마디만 던졌던 그 순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게 전부였다는 걸. 저는 평생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죠. 아파트도 강남에 있었고 차도 좋은 걸 몰고 다녔습니다. "김상무는 진짜 성공했어. 부럽다, 김상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일상. 주말에도 골프 접대, 저녁에도 회식, 명절에도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 학원비, 이 모든 걸 제공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하루 일과를 묻지 않았고 아이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스마트폰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죠. 다들 바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빴던 것처럼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빴던 게 아니라 저를 포기했던 겁니다. 3년 전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감사패도 받았죠. "이제 편히 쉬세요, 상무님.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 나갔고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40년 넘게 회사 일만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점심때가 되어도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 TV 봤어. 산책했어.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관계라는 게 전부 회사 안에만 있었다는 걸. 퇴직하자마자 연락 오던 후배들도 한 달이 지나니 뚝 끊겼습니다. 골프 치자던 동료들도 이제는 현직자들끼리만 어울렸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혼자 있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산책을 나가봐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은 전부 저처럼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외롭다니. 사람들은 제게 "부러워요. 여유롭게 사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유와 공허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어도 할 말이 없었고, 아들이 가끔 전화해도 응,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 하루는 매일 똑같았고 특별한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우울증 있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우울증. 저는 그 말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냥 좀 심심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저는 우울했고 외로웠고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하루가 너무 길었고 밤이 오면 내일도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내는 저 없이도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은 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신음을 냈고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제 오른쪽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뜨기가 힘들었죠. 당신, 정신 들어?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수술은 피했지만 앞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다시 배우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면 제 인생은 뭐였을까? 성공? 돈? 명예?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죠. 말하기 연습, 걷기 연습, 팔 움직이는 연습,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아,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말이 안 나올 때는 제 손을 꼭 쥐어주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평생 시간이 없다고 살았는데 정작 아내는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습니다. 회사를 쉬고 온 아들은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을까? 딸도 유학을 급히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이제야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출장이라며 가지 않았던 일, 아들이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는데 저는 회사 회식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일, 아내가 생일날 케이크를 사왔는데 저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버렸던 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와서 옛날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당신,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날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사진 속에 제가 없는 사진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와 아이들만 찍은 사진, 아이들끼리 찍은 사진. 이 사진은 내가 왜 없어? 아내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사진 찍는 거 싫어했잖아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저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자리는 비어 있었죠. 이날, 나 왜 안 갔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회사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잖아요. 딸아이가 아빠 안 와도 돼 그랬어요. 어차피 안 올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아빠가 안 와도 된다고 말했다니. 나는 그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껴야 했죠. 처음에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쏟아지고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죠.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물리치료사가 말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내가 한심해서.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내는 제 옆에 앉아서 숟가락을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자,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아내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빨리 먹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당신, 미안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 당신 지금 말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으면 되죠. 우리는 병실에서 늙은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병실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힘내세요. 아들이 격려해 주었고 저는 간신히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칭찬해 주었고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뭐냐?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는 걸. 회사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고. 아이가 아빠 언제 와? 그러는데 저는 바빠, 나중에 그러고. 아내가 얼굴도 안 보인다고 화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 받았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아버지랑 제대로 대화해 본 게 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런 말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나보다 현명하구나.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최선은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였어. 나는 그걸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가족 누나까지. 다 같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며칠 후 딸이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요. 아빠, 이거 읽어주고 싶어요. 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에게. 아빠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옆 사람이 휴지를 건네줄 정도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가면 저는 창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빠 차가 들어오나 계속 봤죠. 아빠가 집에 오면 저는 뛰어가서 안겼어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그래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처음엔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아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기대하는 걸 멈췄어요. 학교 행사도 생일도 졸업식도 아빠 없이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가 쓰러지니까 그 모든 기억이 다 떠올랐어요. 아빠가 없어서 슬펐던 순간들,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순간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아빠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냥 우리는 서로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아빠, 이제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 가족하면 돼요. 사랑해요, 아빠. 딸은 편지를 접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약속해주세요. 앞으로는 함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한 달 반의 입원 생활 끝에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재활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족들과 많이 대화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니 가족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